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린 행복한 5월의 신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루어진 결혼식을 이제서야 올리고 다녀오고 싶었던 곳으로 신혼여행도 무사히 다녀오고 이제서야 좀 숨 돌릴 시간을 갖고 있네요. 한때는 내가 진정 사랑을 만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우려했던 적도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무사히 결혼까지 한 지금을 생각하면 평생 이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복에 넘칠 만큼 행복한 요즘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이제는 매일 같이 잠들고 함께 아침을 맞이하면서도 아직은 제가 결혼을 했다는 게 많이 실감나지는 않네요. 그리고 혹시나 이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는 않을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행복하기만 해야 할 신혼에 벌어지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괜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몇 년 전 제가 직접 겪었던 한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제가 하마터면 제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게 될 뻔했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남편도 제 사연을 알고 저를 많이 다독여 주었지만 저는 지금도 그때 일이 쉽게 잊혀지지는 않네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행복을 앞에 두고 불행을 떠올릴 수도 없고 저도 이제는 그 일을 모두 지우고 싶네요. 어디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라도 편해질까 싶은 생각에 저를 모르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참 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으신 부모님 덕분에 유복한 환경에서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이 자랐거든요. 여유 있는 부모님에게 자식은 저 하나뿐이었고, 안 그래도 귀한 외동딸에게 물질과 마음 모두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던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그렇게 저는 외동딸로서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살면서 큰 걱정도 없었고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질적으로도 늘 풍요로웠고 가지고 싶은 것 앞에서 고민해 본 적도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제게 주시는 내리사랑에 저는 가진 게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사랑을 남들과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었어요. 어려서부터 엄마 손을 잡고 봉사활동을 다녔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용돈과 부모님이 물려주신 주식 수익금들을 모아 직접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그런 나눔의 가치들을 일찍부터 알려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은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감사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들이 제 노력 덕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저 제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생각에 저는 괜한 죄책감에 남들에게 더 베풀고 늘 겸손하고 싶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큼 열심히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한 번씩은 뒤를 돌아보고 주변에 도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했어요. 거창한 꿈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우리 부모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만나 좋은 가정을 꾸려 사는 것이 제가 바라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예쁘고 날씬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저도 조건 없이 나만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마음 맞는 사람과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꿀 만한 그리 욕심 없는 삶이라 생각했는데
남들에게는 흔한 그 일이 제게는 그 일이 너무나 큰 욕심이었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집에서는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밖에서는 좀처럼 마음 내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설레이는 첫사랑의 기억도 어렸을 적 추억에 남겨진 단짝 친구도 제게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누리는 환경으로 인해 너무 세상을 모르고 고여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같은 동네 아이들처럼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학교를 다니면서 평범한 친구들과 어울려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며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었어요. 학교 생활하면서 다 같이 어울려 놀고 하굣길에 불량식품 사 먹으며 수다 떨고 웃는 그런 평범한 것들 말이에요. 자수성가하셨던 저희 부모님도 제가 평범하게 자라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저는 공립학교를 다니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았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집안 얘기할 일도 없었고 그냥 유치한 장난치며 금방 친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덕분에 초등학교 시절은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 숙제하면서 군것질하고 다니고 떡볶이고 간식이고 부모님 몰래 엄청 먹고 신나는 학교 생활을 했죠. 그러다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니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비교하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집안 환경이나 가진 것들, 살고 있는 곳으로 서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부모님 말씀을 곡해했던 저는 자랑 대신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집 사정을 얘기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흉이 될 수 있다는 걸 늦게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들에게는 자랑으로 들리고 다른 환경은 배척의 이유가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중학교 시절 저는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왕따를 당했는지 모르셨어요. 제가 혼자 다니는 일은 없었고 담임 선생님도 제 상황을 잘 모르셨거든요. 분명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내 친구라고 할 만한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다들 나를 그냥 간식 잘 사주는 호구 정도로 생각했고 노래방이나 음식점이나 자기들 생일 파티에 데리고 다니면서 저는 돈만 쓰게 하고 정작 저를 자기들 친구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같이 다녀준 걸 고마워해야 할까요? 그래도 저는 혼자는 아니었고 딱히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마음 터놓을 친구 하나 없이 중학교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혹시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 싶어 그런 저의 속사정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친구라 말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을 우리 집에 마지못해 우르르 데려가면서도 제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구나 하며 좋아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차마 표를 내지 못했죠. 그나마 중학교를 졸업하고 뺑뺑이로 먼 지역에 있던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서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평범한 국공립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저는 이번에야말로 잘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들처럼 비슷하게 어울리면 나한테도 좋은 친구가 생길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부모님이 그냥 장사를 하신다고 말을 했고, 가정 형편이나 배경에 대해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익숙하지 않은 탓에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건 다 착한 거짓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저도 정말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비밀 쪽지를 주고받으며 늘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가 생기게 되었죠. 서로에게는 아무 비밀도 없자며 먼저 자기 집안 사정을 얘기해 주던 친구는 제 비밀도 얘기해 주길 바랬습니다. 안 그래도 죄책감을 느끼던 저는 정말 믿었던 그 친구에게 결국 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 얘기를 알게 된 단짝 친구는 제가 자신과 사람들을 기만했다며 저를 파렴치한처럼 몰아갔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매일같이 싸우시는 부모님 얘기를 하던 친구였기에 그 마음이 이해도 갔지만 제 진심은 그게 아닌데 끝까지 몰라주는 친구에게 큰 상처를 받았죠. 결국 저는 학교에서 돈 많은 재수 없는 아이로 낙인 찍혀 외로운 학창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제가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후로도 제 배경을 보고 저를 나쁜 부자 취급하는 사람들과 저와 가까워져서 어떻게든 저를 이용하려 다가오는 사람들을 겪으며 여러 번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좋은 것을 가지고 다닌다고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그들은 늘 제가 자신들의 몫만큼 돈을 내주기를 바랬고 정작 제 호의를 고마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지만 돌아오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어요. 결국 다가오는 사람들은 밀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담을 쌓고 지내며 저는 외로워져 갔습니다. 내가 바라던 인생은 별것 아니어도 서로 주고받고 행복을 느끼는 소박한 것들이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 없이 받게 되는 오해와 편견에 너무 지쳐만 갔죠. 그렇다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제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부모님 재력으로 서로 급을 매겼고 뭐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쌓인 것처럼 돈으로 모자란 부분들을 채우려 했습니다. 재주가 없고 머리가 나쁘면 해외에 이름 없는 학교로 유학이라도 다녀오던가 외모가 별로면 성형을 해서라도 없는 것을 갖춰야 한다 생각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든 적당히만 하고 예쁘지도 날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재벌 수준도 아닌 제가 어울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이도저도 아닌 찬밥 신세가 되어야 했어요. 결국 이게 내 위치인 건지 저도 언젠가부터는 그냥 인간관계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서로에게 관심 많은 학창시절을 끝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니 저도 좀 편안해졌습니다. 사회에서는 서로 사정을 자세히 말할 이유도 없고 같은 직장 다니면서도 일 얘기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덕분에 저는 열심히 일만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해나갔고 그런 덕에 빠른 승진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별로 욕심 없는 성격이라 생각했는데 어딘가에서라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꽤 기쁜 일이더라고요. 부모님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 아니었던 저는 그냥 그렇게 제 갈 길을 가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만 파고들면서 열심히 살던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어요.
주말이면 보육원에 봉사를 다니던 제가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인사를 나누며 안면을 트게 된 제 또래로 보이던 그 남자는 봉사를 왔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지내던 원생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러 왔던 거였죠. 그렇게 별것 아닌 첫 만남이었던 저희는 그 뒤로 우연히 또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식하러 들어간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던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회사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라 뭐라 말을 하기도 뭐하고 한 번 본 사이에 인사를 하는 게 맞나 싶어 우물쭈물 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인사를 해왔습니다. 혜선 씨? 저 기억하세요? 아, 예. 진호 씨 맞으시죠? 맞아요.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영광입니다. 회사분들이랑 회식 오셨나 봐요. 혜선 씨, 어떻게 아는 사람이야? 예. 그냥. 저희는 보육원에서 알게 된 사이예요. 제가 지내던 보육원에 혜선 씨가 봉사를 오시거든요. 혜선 씨가 오셨으니까 제가 서비스 드릴게요. 우리 둘 사이를 뭐라 얘기하기도 애매해서 모른 척 하려 했던 저와 달리 진호 씨는 먼저 제게 아는 체를 하며 회사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사이를 설명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런 사연은 굳이 말하지 않거나 아예 저를 아는 체 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 거리낄 것 없다는 듯 먼저 얘기를 하는 진호 씨를 보며 저는 조금 놀랍기도 신기하기도 했어요. 자격지심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조금 관심이 생겼죠. 그 후로 저희는 이상할 정도로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주치는 바람에 이런 게 인연인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되었어요. 그렇게 알게 된 진호 씨는 보육원을 나와 혼자 온갖 고생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적부터 10년 넘게 열심히 돈을 모아 자기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었지만 그 큰 돈을 친어머니 수술비로 들이고 장례까지 치른 탓에 결국 다시 땡전 한 푼 없는 신세가 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일찍 찾아가는 건데 나를 버렸다고 밉다고 너무 늦게 찾아간 게 잘못이었어요.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큰 병이 생기신 거죠. 늦게라도 급하게 수술을 해봤는데 결국 1년도 못 살고 돌아가셨네요. 그래도 그 1년이 저한테는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엄마라는 존재도 느껴보고 처음으로 사랑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제게 숨김없이 말하는 진호 씨를 보며 저는 연민일지 모성애일지 모를 감정을 느꼈습니다. 왠지 이 안타까운 사람을 내가 보듬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도 정이 많고 연민이 많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진호 씨에게는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게 사랑인가 싶었죠. 그렇게 조금씩 알고 지내던 저희는 진호 씨의 고백으로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후로도 진호 씨는 제게 숨김없이 자신의 모든 사정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 모든 것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솔직한 사람이었죠. 나 혜선이가 너무너무 좋다. 평생 같이 있고 싶다. 근데 내 처지가 이래서 언제 결혼하고 언제 호강시켜주냐? 미안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어서. 가끔은 혜선이 네가 나를 왜 좋다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 너는 좋은 회사 다니고 예쁘고 똑똑하기까지 한데
그래서 가끔은 내가 너무 모자란 사람 같아서 내가 싫어질 때가 있어. 그래도 나 버리면 안 돼. 내가 성공할 때까지 제발 나 믿고 기다려줘라. 응? 그래, 기다려줄 테니까 열심히 해서 나 호강시켜줘. 아니면 내가 오빠 호강시켜줘도 되고, 그냥 나한테 장가 오라니까? 아니야. 결혼할 때는 내가 모자람 없이 해줘야지. 그게 지금 내 목표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 믿고 기다려줘. 워낙 꾸밈이 없는 사람이라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진호 씨의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늘 제 앞에서 뭔가 숨기고 작정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질려서 그랬는지 자기 속 밑바닥까지 보여주더라도 솔직한 게 낫다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솔직한 진호 씨에게 숨기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연애를 시작하고서도 저희 가족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일자리 구한다고 힘들어 할 때에도 아버지 회사에 사람을 구하는 걸 알면서도 말을 하지 못했죠. 물론 진호 씨가 제 사정을 알았어도 제게 그런 부탁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말 못할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과 그 사람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다는 게 저는 스스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힘들게 월급 번다며 데이트 비용도 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낸다니까 그러네. 나 어제 월급 받았잖아. 에이, 네가 얼마나 힘들게 회사 다니는지 아는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월급 받았으면 부모님한테 가져다 드려야지. 부모님 집에 살면서 그 정도는 해야 자식돌이 아니야? 우리 혜선이는 월급 받으면서 기부도 하고 봉사도 다니는데 데이트 비용 정도는 내가 내야지. 제가 회사 다니시는 부모님과 작은 빌라에 살고 있다 생각하는 진호 씨는 늘 먼저 나서서 저를 배려해 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부모님 없이 살았던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부모님께 더 잘하기를 바랬고 저만큼이나 저희 부모님도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인사도 드린 적 없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한다며 가끔 좋은 게 생긴다 싶으면 자기가 쓰지 않고 무조건 저희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라고도 했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부모님한테 아직 우리 만나는 거 말씀도 못 드렸는데 자꾸 이런 거 주면 어떡해. 그냥 네가 드리는 거라고 하고 드리라니까. 진호 씨 앞에서 숨기는 게 많았던 저는 집이 엄한 탓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말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진호 씨는 그런 제 사정을 이해해주고 저희 부모님을 챙기곤 했어요. 보통 사람이면 그 나이 먹고도 부모님 앞에 연애 사실을 숨긴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기분 나빠할 텐데도 진호 씨는 아무런 의심도 질문도 없이 저를 이해해 주었죠. 그럴 때면 저는 진호 씨에게 더 미안하고 더 고마웠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만 보고 좋아해 줄 수 있는 건지 진호 씨야말로 제가 평생 바라고 바라던 그런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만나온 저희는 결국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해달라 당당히 고백하는 진호 씨의 프로포즈에 저도 결국 제가 숨겨온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당황스러워 할 거라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진호 씨는 제가 꺼낸 저희 집 얘기에 놀라기는커녕 화를 냈어요. 그럼 여태 나를 속인 거야?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 아니면
내가 고아에 가진 것 없는 놈이라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창피했어? 대체 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나를 속인 거야? 미안해. 나도 속이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나도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아서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진호 씨는 자기를 속였다며 크게 실망을 했고 저와 시간을 갖자며 말해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되었고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실망했다는 진호 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 저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많은 일들과 깊이 숨겨두었던 저의 진심, 그동안 제 모든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 진심을 알아준 진호 씨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었죠. 앞으로는 절대로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나는 혜선이 네 앞에서 항상 떳떳하고 솔직하고 싶어. 내 사정이 당당하지 못해도 너한테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숨기는 거 없을 거야. 우리가 서로 조건 보고 사랑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거나 숨기는 일 없이 서로 솔직하게 말하자. 알겠지? 미안해, 오빠. 나는 혹시라도 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오빠까지 속이고 오빠를 상처받게 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도 내 얘기 들어주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도 화내서 미안해. 그래도 이제는 이해해. 혜선이 네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알겠어. 이제는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저희 집으로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뒤늦게서야 제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부모님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죠. 그리고 제가 1년 만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을 못 믿어워 하셨습니다. 여태 네가 우리한테 말도 없이 누굴 만난다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얼마나 만났다고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니? 1년이 긴 시간 같겠지만 전혀 아니다. 아니 더군다나 혜선이 너같이 순진한 애들이 겨우 1년 만에 결혼을 생각한다니. 아빠 엄마는 좀 당황스럽구나. 진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두 분도 직접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잔뜩 긴장한 진호 씨가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제 기대와 달리 부모님은 진호 씨를 반대하고 나서셨습니다. 사정은 대충 들었다만 그래도 그 나이에 모은 돈이 없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 돈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자네 설마 우리 혜선이한테 기대서 살 생각인 건가? 아니면 우리한테 도움 구할 생각이야? 그건 아닙니다. 작지만 제가 지내고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지금은 월세이긴 한데 금방 돈 모아서 자리 잡고 가게도 열 생각입니다. 지금은 가게 하고 싶어서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저 혜선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건가? 솔직히 자네 혜선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도 결혼하겠다고 할 수 있었겠어? 누구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한 것 아닌가? 부모님은 진호 씨의 사정을 들으시고도 돈 한 푼 없이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진호 씨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이해만 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
그런 진호 씨를 마치 돈을 보고 접근한 속물 취급을 하시면서 저희의 만남을 반대하셨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했지만 부모님은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진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라니까? 내가 다 설명했는데도 듣지도 않으시고 왜 자꾸 반대만 하세요? 혜선아, 네가 지금은 우리 말이 귀에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는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야. 네 말대로 그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나는 본 적이 없지. 그런데 네가 알고 있는 그 얘기가 다 사실이라고는 어떻게 장담할 수 있니? 내가 보기에 그 놈은 성실하게 사는 놈이 아니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그러네. 부모님은 진호 씨가 속물 같다며 순진한 제가 속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이 너무 야속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 봐왔던 진호 씨는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진호 씨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했고 자격지심도 없으면서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그냥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못마땅해 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평생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 한번 내본 적 없던 저였는데 저도 남자 때문에 부모님과 싸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결국 부모님은 끝까지 결혼 허락을 구하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결국 포기 못하겠다면 우리가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 다 큰 자식이 자기가 결혼하겠다는 걸 부모가 막아설 명분도 없고, 혜선이 너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네 인생 네가 선택해야지. 그렇게라도 결혼하고 싶으면 안 말리마. 대신 우리 도움 일절 없이 네 힘으로만 해야 해. 내가 너한테 물려주려 했던 재산들 다 포기하고 우리 덕에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앞으로 오로지 너희들 힘으로만 살 자신이 있으면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해라.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호 씨나 저나 둘 중 한 사람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진호 씨가 제 배경을 보고 접근했다 생각하셨기에 아마 더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협박같이 들리는 아버지 말에도 저는 진호 씨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호 씨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진호 씨는 아버지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싸워서 속상해하면서도 자기는 원래부터 처가 도움 받을 생각은 없었다며 자신을 믿고 결혼해 주기를 바랬죠. 처음부터 장인어른 도움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 그래도 혜선이 너를 당장 호강시켜 주겠다는 약속은 못해. 혜선이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 지금은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고 좋은 결혼식이나 비싼 드레스 같은 건 못 해주지만 그래도 평생 사랑하고 아껴줄 자신은 있어. 이런 나라도 좋으면 나랑 결혼해 줄래? 결국 저희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저희만의 힘으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호 씨가 지내던 월세집에서 중고 혼수를 구해 신혼을 시작하고 둘이서 성당에서 단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무척 행복하기만 했어요. 단촐하다 보니 생각보다 준비할 것들이 없었는데도 이래저래 바쁘게 지내다 보니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은 제 생각에 여전히 변함이 없는지 마음을 돌리기를 바라셨지만 제 마음은 굳건했죠. 저야 회사 다니고 부모님과 신랑이 하다 보니 바빴다지만 진호 씨는 무슨 일인지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통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결혼 준비를 한다고 만나는 날이 아니면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고 새벽 늦게서야 답장이 오곤 했어요. 평소 숨기는 게 없던 사람이기에 의심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던 저는 결혼식을 며칠 앞두었던 날 진호 씨가 그동안 바빴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혜선아, 우리 신혼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신혼여행? 어디로? 제주도? 아니, 네가 가고 싶어 했던 유럽. 뭐? 우리 형편에 무슨 유럽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좋았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고 있었어. 네가 그때가 너무 좋았다면서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었잖아. 그때는 우리가 결혼할 줄도 몰랐을 때고, 너도 그냥 지나가듯 말했지만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거든. 솔직히 내 형편에 무리긴 했는데 결혼식도 제대로 못 해주는 마당에 그 소원은 꼭 들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너한테 말 안 하고 일을 더 하고 있었지. 뭐야? 그럼 그동안 연락이 잘 안 됐던 게 다 그것 때문이었어? 유럽 경비 벌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가서도 비싼 호텔이나 레스토랑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싸고 괜찮은 숙소도 발견했고 아껴서 쓰면 보름 정도는 다녀올 수 있을 거야. 표도 마침 아는 사람 통해서 싸게 구했거든. 1등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해 줄 거지? 당연하지. 날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너무 고마워. 감동이야. 나를 위해 그동안 혼자 고생했을 진호 씨를 생각하니 저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끝내 부모님께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을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몇 번은 내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게 맞나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서도 끝까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을 보며 저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저는 짐을 싸서 부모님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은 결국 저희 결혼식에 오지 않으시겠다 하셨어요. 그렇게 성당에서 둘이서만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사진을 찍은 저희는 결혼식이라 할 수도 없는 그 단촐한 식을 끝내고 진호 씨가 살던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월세집에서 시작한 없어도 너무 없는 살림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날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야 했던 저희는 돌아와서 쉴 새도 없이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진호 씨가 필요한 게 있다며 잠시 물건을 사러 나갔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죠. 진호 씨가 나간 지 몇 분이나 되었을까?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혜선 씨, 저 진호 친구 영민입니다. 영민 씨? 아, 네. 근데 영민 씨가 저한테 왜 전화를 주셨어요? 혹시 진호 씨 찾으시는 거면 지금 옆에 없는데요? 네, 그 진호 옆에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전화 드린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긴 얘기는 못 드립니다. 내일 유럽으로 신혼여행 가기로 하셨죠? 티켓 찢어버리고 당장 도망가세요. 영민 씨는 제가 몇 번 만난 적 있었던 진호 씨의 단짝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보육원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중마고우로 인간관계가 좁은 영민 씨에게는 거의 유일한 친구였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제게 전화를 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영민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망을 가라뇨? 혜선 씨, 지금 진우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여행 가면 안 돼요. 걔가 여행 가서 혜선 씨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행 가서 사고 내고 혜선 씨 부모님한테 혜선 씨 목숨값을 받을 생각이라고요. 당황스럽겠지만 지금은 제 말을 믿으셔야 해요. 이제 곧 진호가 들어갈 텐데 티내지 마시고 제발 빨리 도망치세요. 그리고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내일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아셨죠? 급하게 그 말만 뱉고 끊겨버린 영민 씨의 전화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영민 씨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냥 넘기기에도 찝찝한 건 사실이었죠.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도 설마 남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할 것 같지도 않았고 영민 씨가 했던 말들이나 다급함들이 거짓말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대로 고민을 하기도 전에 진호 씨가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좀 전에 걸려온 전화번호를 얼른 외우기만 하고 통화 목록을 지운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진호 씨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행을 위한 짐을 싼 후 내일을 기약하며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결혼식으로 피곤했는지 진호 씨는 예상보다 일찍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잠에 든 진호 씨 옆에서 뜬 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1년간 마음을 나눈 진호 씨를 믿어야 하는지 몇 번 본 적도 없는 영민 씨 말을 믿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저는 결국 늦은 밤 우리의 신혼집을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없는 친구 집으로 피신을 한 저는 그날 꼬박 밤을 새고 다음날 그 친구와 함께 영민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제가 옆에 없다는 걸 알게 된 진호 씨에게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침묵을 지켰어요. 내가 영민 씨에게 속아 남편을 의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영민 씨를 만난 저는 그 사람에게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진호가 다 알고 접근한 거예요. 그 보육원에서 만났을 때부터 일부러 혜선 씨한테 접근한 거라고요. 그놈, 혜선 씨가 부잣집 딸인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이상하게 자주 마주친 것들, 그것도 다 진호 계획이었어요. 영민 씨는 진호 씨가 처음부터 제 사정을 다 알고 저한테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영민 씨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우리만 알고 있어야 할 일을 영민 씨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영민 씨의 말을 결국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놈 1년 동안 진짜 철저하게 속인 거예요. 순진한 척, 성실한 척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걔가 친어머니 만나서 모은 돈 다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놈 친엄마 찾은 적도 없고 찾는다고 해도 그럴 만한 놈도 아니에요. 그제서야 저는 진호 씨가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싫다고 생각하면서도 영민 씨의 말들이 진실처럼 느껴지게 되었죠. 걔가 처음에는 그 집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회사라도 물려받을 작정이었나 본데 끝까지 집에서 반대하시니까 애가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나한테도 자세하게는 말 안 하던 놈이 결국 도와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지원을 끊겠다고 말하자 진호 씨가 계획을 바꿨답니다. 멀리 여행을 가서 사고를 벌여 부모님께 제 목숨값을 받아내는 것으로 말이죠. 그 과정에서 협박범 역할을 할 조력자가 필요했고 가장 친한 영민 씨에게 공범으로 범행을 도울 것을 시켰던 거였어요.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 하는 거 미안하긴 하지만 그때는 나도 한몫 챙기려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영민 씨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사실 제가 진호를 도우려고 했던 건 동생 수술비 때문이었어요. 큰 돈이 드는 수술이라 저도 돈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고마우신 분 덕분에 동생이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혹시 이영진이라고 아세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영진이라는 이름을 저는 금방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곳에 기부와 봉사를 해오던 저는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수술비 지원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기부가 바로 그 병원비였죠. 그런데 세상이 참 좁다고 그 사람의 보호자가 영민 씨일 줄은 몰랐습니다. 영민 씨도 나중에서야 알고 너무 놀랐다네요. 결국 제가 은인인 것을 알게 된 영민 씨가 제게 모든 것을 알려주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는 못 갚아도 고마우신 분한테 해는 끼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도움받은 만큼 저도 베풀고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무서운 일을 당할 뻔하여 놀라기보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이유로 너무나 비참하고 슬펐습니다. 그동안 많이 상처받고 단련되었다 생각하지만 모두 착각이었어요. 살면서 평생 그날만큼 괴로웠던 적이 없었다 싶네요. 속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확인받고 싶었던 저는 결국 걸려오는 진호 씨의 전화를 받았지만 진호 씨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제 앞에서 거짓말만 늘어놓았죠. 이미 내 눈과 귀로 증거들을 확실히 알게 된 제 앞에서 말이죠. 결국 저는 염치 없지만 그 길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사랑에 눈이 멀어 큰 잘못을 지었다 싶었어요. 하지만 제 스스로도 원망스러운 저를 부모님은 그저 다행이라 하며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었어요.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를 하고 혼인 무효 신청을 하게 되었죠. 바보 같은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제일 비싼 변호사를 쓴 덕에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결국 사기 협박으로 실형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제 상처가 금방 아물지는 못했어요. 그 후로 저는 한동안 힘들어 회사도 그만두고 조용히 지냈어요. 그래도 나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가 바보였구나 싶어서 자책을 심하게 했었죠. 그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은 역시나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응원 덕분에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작지만 제 힘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때묻지 않고 자격지심 없는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너무 쉽게 얻는 것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 편견이었나 싶어요. 사람마다 가진 것이 물질일 수도 지식일 수도 모두 다른 것일 수 있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생각에 갇혀 남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만 하고 피하고만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오로지 저를 보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